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어른들의 진정한 교육방송 언더스탠딩. 네. 금요일 마지막 순서입니다. 예, 글로벌 라이브는 아직 있구나. 글로벌 라이브가 있죠. 어쨌든 금요일이 그러나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언더스탠딩을 다 보고 나시면 오늘은 거의 끝나는 거다. 네. 사실 3프로TV 여기까지 보고 계신 건 언더스탠딩 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도 얼른 이제 내 집 마련해서 네. 3프로TV 세입자 생활 끝내고 맞아요. 네, 네. 파서 나가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도 한 100만쯤 돼야 될 텐데. 100만쯤. 아, 10만 넘으면 갈 길이 너무 10만 멀어가지고. 넘으면 슬슬 좀 이런 거 저런 거 좀 해봅시다. 아, 그래 보죠. 네. 네, 오늘은 한겨레 재밌는 신문에 거, 재밌는 거 많이 준비했어요. 박종호 기자가 세법 개정안의 숨은 이야기. 네, 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오늘 신문들에서 아마 대략적인 내용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또 거기서 그 의미가 뭔지 또 평가도 좀 해보고 네. 요번에 드러나지 않은 네. 그런 예고편들도 좀 있었다. 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은 왼쪽에서 보면 부자 감세, 오른쪽에서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 네, 그런 거여서 네. 요 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둘러싼 이야기들 네. 준비되어 재밌게 들어볼 있고 거고요. 2교시에는 언더스탠딩의 장순원 기자가 기자. 네, 그 국제 뉴스 네. 어해진 남자 어해진이 되겠다며? 더 이상 나를 둔촌주공에 묶어두지 마라. 네. 내가 스케일이 이 정도다. 그래서 오랜만에 국제 뉴스들 몇 유럽에서 개, 드라기 총리가 물러나왔잖아요. 예, 저 그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무슨 이탈리아가 요즘 음. 유로존의 제일 골칫덩이라고 하던데 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그런 거 좀 정리해 줄 겁니다. 네. 그럴 거라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의 박정호 기자님. 네, 네. 세종 숨겨놓은 세종통신. 네. 언더스탠딩이 몰래 키우고 있는. 한겨레 신문은 한겨레 신문 기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저희는 저희 특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겨레 신문 잘 몰라요. 네, 잘 모르지만 네, 그냥 저희 나름은 세종시 특파원.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사에서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알아가고 있어요? 그럼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직 너무 일찍 알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예. 내용은 저희도 대강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세법 개정안이라는 게 워낙 이제 모든 세법에 대해서 다 있으니까. 바꾸는 거라서 두께는 네. 이만합니다만 네. 그 중에서 이제 언론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줄 만한 것들 뽑아서 주시잖아요. 네. 소득세 구간이 좀 바뀌었고 그래서 네. 감세가 좀 됐고 네. 부동산 세법 같은 거는 다 이제 뭐 4, 5년 전, 5년 전으로 원상복귀 시켜가는 분위기고 네. 그렇게 요약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간략하게만 소개해 주세요. 간략하게만. 네. 예. 먼저 이 포인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프로께서는 세법 개정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정부에서 붙인 제목은 일반적으로는 매년 정부가 세법을 바꿀 때 내는 그 개정안을 세법 개정안이라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가 어떤 이름을 붙였냐면 우리는 흔해 빠진 일반적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아니라 세제 개편안을 만들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좀 근본적인 더 시스템 변화. 근본적인 네. 세법 개정안이 아니고 네. 세제 개편이다. 매년 하는 연례적인 세법 개정안이 아니라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뭐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표준에서 좀 벗어난 부분들을 네.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그런 근본적인 개편을 하겠다라는 이름에서 세제 개편안이라는 이름을 붙였었고요. 예. 흥미로운 포인트는 사실은 이번 정부가 이제 출범 첫 해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지만 비슷한 감세안을 발표했던 정부가 있었죠, 과거에.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 출범할 때 네. 대대적인 감세안을 한번 발표했었는데 그때도 세제 개편안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번에도 세제 개편안이라는 걸 이제 정부가 발표했는데 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보신 그런 어떤 숫자는 언론의 타이틀로 나왔었던 건 연간 13조 1천억 원을 정부가 감세하겠다라는 방안을 내놨다라고 이제 알고들 계실 텐데 근데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13조 1천억이면 내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만 네. 그렇지만 이게 뭐 우리나라의 뭐 어떤 세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뭐 과거 정부 뭐 이명박 정부도 감세를 많이 했다는데 네. 그때보다 많은 거야 적은 거야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뭐 쉽게 설명드리면 올해 우리나라에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국세 수입은 400조 원입니다. 약 네. 400조 원인데 그 400조 원의 13.1조는 3%가 조금 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매년 가만히 있어도 물가가 올라서 더 거치는 부가세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내년에도 세금이 최소한 올해보다 한 5% 정도가 더 거치면 3% 돌려드려도 정부에 거치는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줄어드는 아니다. 건 아니다. 그래서 너무 뭐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이 감세 규모는 과연 과거 정부에 견져서 보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라는 점을 한번 살펴봤더니 네.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거에 비하면 파격적인 감세안이라고 보기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가 이제 종료된 이후에 국회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의 그 감세가 좀 논란이 되면서 예. 얼마나 감세가 됐는가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예. 이명박 정부 첫 해에 이뤄진 세법 개정을 통한 감세액은 88조 원이었다고 해요. 제가 잘 믿어지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그때는 국세 규모도 한 올해는 200, 400조지만 한 2, 300조밖에 안 됐을 텐데. 맞습니다. 그럼 그거에 견져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을 감세했던 건데 근데 그 금액에 비춰서 보면 지금 3%라는 이 3%네요 이름이. 근데 그 이 3%라는 감세 규모는 예. 그때에 비하면 파격적인 감세라고 는 아닌 것 보기엔 같다. 네, 다소 알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기사들 다 보셨을 테니까 혹시 네. 그 그래픽 좀 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네. 13조 1천억 중에 누구 세금이 깎이냐? 일단은 개인 세금, 그러니까 뭐 근로소득자와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인 분들이 한 4조 4천억. 그러니까 규모가 큰 순서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법인이 6조 5천억. 그 중에서 대기업이 4.1, 그다음 중소 중견기업이 2조 4천억. 예. 그다음 개인은 여기에 있는 이제 중산층이라는 기준은 OECD에서 얘기하는 이제 중위소득이 한 중간 정도 되는 소득이 한 200%인 분까지를 보통 이제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한 예. 연소득 7,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7,600만 원 이하의 분들이 2조 2천억. 예. 내년에 그다음 고소득층이 1조 2천억. 그다음 종부세 내시는 분들 다주택자, 1주택자 분들이 1조 7천억. 그 이외에 기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감세액이 큰 순서대로 네. 그럼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가를 간단히 또 다시 설명해 드리면 예.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네. 법인세인데 예. 법인세는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최고 세율 25%가 적용되던 구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득이 이제 한 3천억 정도 넘는 한 100개 기업 정도 되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25%가 아니라 22%로 낮추겠다. 예. 요건 그냥 뭐 문재인 정부 때 22에서 25로 높였거든요. 그 고전으로 그대로 5년 전으로 되돌린 돌아가자.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기업은 이제 감세가 좀 이루어졌고 예.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선 이번 세법 개정안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는 걸 제일 싫어했다고 해요. 싫어했어요. 네. 그걸 너무 네. 싫어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기업 말고 중소 중견기업도 좀 깎아줘야 될 거잖아요. 아. 그리고 고기가 여기입니다. 요만큼. 그러니까 딱 요 구간인데 2억에서 5억 원 사이인 중소 중견기업은 원래 20%를 적용받았으나 네. 네. 그거를 10%로 낮춰주겠다. 알겠습니다. 네, 법인세는 그냥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되고요. 네. 다음 뭐 이제 소득세를 한번 보면 다음 그래픽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소득세는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잘 설명해 게 주셨죠? 네, 소득 예. 구간을 이런 소득 구간들을 그대로 둠으로 인해서 나의 이제 명목 소득은 올라가는데 실질 소득은 정체돼 있고 그러면서 네. 세금만 더 내는 네. 소리 없는 증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일부 개편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소득이 좀 낮을수록 이 구간 조정폭이 좀 크게 그러니까 1,200만 원을 1,4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예. 그런 걸 이제 이쪽은 좀 많이 올려주고 그다음 두 군데만 딱 건드렸는데 4,600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이렇게 높여주는 두 단계 조정을 통해서 뭐 이제 연간 내년부터 이제 바로 적용이 되는데 왜냐면 이제 연말 정산을 한다는 건 이제 매달 뗀 소득세를 다시 정산한다는 개념이니까 매달 그 회사에서는 저희한테 소득세를 떼고 네. 월급을 주잖아요. 그 네. 떼는 세금이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바로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연간 최대로 소득세가 많이 줄어드시는 분은 54만 원, 7,800만 원 정도 지금 이제 연봉 받으시는 분이 그 정도라고 하니 월로 치면 그렇게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걸로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연봉도 오르실 거잖아요. 예. 오를 거잖아요. 그런 거에 견져보면 뭐 큰 체감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기서 되게 묘수를 부린 게 네. 보통은 저러면 연봉 10억 받는 분의 감세액이 네. 세액이 제일 많아요. 네. 밑에서부터 깎아주는 거를 연봉 높으신 분들도 그 혜택 다 받아가면서 네. 위에도 깎이니까. 네. 그런데 7천만 원 언저리 있는 분이 네. 감세폭이 제일 크도록 만들었다는 건 네. 다른 나라에서 보면 매직입니다. 그 매직은 어려운 매직은 아닌데 그 매직의 네. 이제 비결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뭘 했냐면 예. 이 고소득층 분들의 공제를 줄였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골고루 다 깎아주고 야 그래도 1억 이상은 더 내. 뭐 할인을 받고 그래. 이렇게까지 깎아주지 못하겠다. 라는 참 그런 거 보면 네. 그리고 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이제 주택 수에 따라서 좀 중과세를 하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들어온 거였는데 네. 다주택자들이 뭐 투기의 대상이다 네. 라는 그런 합쳐서. 이유 때문에 네. 근데 가액으로. 네. 근데 뭐 이건 아주 이제 그런 비판들이 많았잖아요. 아니 지방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전체 집값 보유액은 낮은데 세금은 더 내더라 라는 걸 원상태로 돌려주는 그래서 중과세율을 없애고 세율도 일부 낮춰주고 공제도 높여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종부세도 일부 세금을 좀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뭐 그거 말고도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그 이외 대체로는 뭐 설명을 좀 하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여론은 어때요? 그러니까 법인세 감세, 네. 소득세 감세, 네. 종부세 감세 네. 네. 이게 이제 제일 큰 덩어리인데 네. 여론들은 그 중에서 뭘 제일 야 이거는 좀 심했지 이건 잘못했네 하는 거는 없습니까? 일단 그걸 정부의 입장에서 정부가 우려했던 포인트를 예. 다시 설명해 드리면 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자 감세라는 그런 비판을 말을- 받는 걸 정말 몸소리쳐게 싫어했다고 왜요? 꺼려했다고 왜 싫었을까? 본인이 생각하기엔 이런 감세가 나중에 정말 낙수 효과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기업의 투자나 아니면 뭐 고소득자의 세금을 설령 줄여줘도 그분들이 소비력이 좀 늘어서 자영업자들이 하는 그런 음식점 같은 데 돈을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부자들한테 세금을 깎아줬다라는 표현이 듣는 게 너무 싫어서 취재한 바로는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일부 고소득자 증세도 조금은 검토를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감세를 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이상한 증세가 증세가 들어가면 하나 이상하잖아요. 들어가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지는 않았으나 정부에서 가장 우려했던 여론의 평가는 그것이었고 실제로 뭐 민주당이나 또는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번 정부의 그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부자 감세다. 동시에 이번 세제 개편안에 그 제가 이제 과거 방송에서 설명해 드렸던 예. 10년 이상 운영한 가업을 상속할 때 가업 그 회사의 지분을 넘겨받을 때 자녀가 그 세금 공제액을 굉장히 높여주거나 아니면 계속 자녀로 넘겨줄수록 넘겨줘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실제로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예, 예. 실제로 그냥 그대로 다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제도를 두고는 부의 대물림을 이 정부가 촉진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그쪽 일각에선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나오겠죠. 네. 그리고 조금 더 먼 거리에서 그러니까 이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는 뭐 이제 각 세금별로 개인의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구체적이잖아요. 예. 그 각각의 세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좀 멀리서 이 정부가 추진한 13조 1천억 원의 감세라는 것 이것을 한번 평가해 본다면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국면이잖아요. 예. 그럼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예. 그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와 대체로 경제학계에서 받아들이는 뭐 일반적인 정답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같이 물가가 오를 땐 정부가 돈을 많이 풀거나 세금을 많이 깎아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국제기구 IMF 같은 그런 기구들의 일반적인 권고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정부가 나라 예산을 쓰거나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그리고 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는 건 우리 소비자들의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이자가 비싸지면 그럼 돈을 못 빌릴 테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수요가 줄여서 결과적으로는 가격, 물가가 낮아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금을 줄여주면 기업은 돈이 더 생길 거고 이익이 더 생길 거고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소득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거고 예.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물건을 더 사려는 요인을 만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 통화 인플레이션을 좀 정책은 부추길 수 있다. 그렇지. 긴축을 하면서 손발이 안 받는다. 어. 여기는 오히려 감세를 해주는 세금은 건. 감세하는 건 어느 쪽이든 엇박자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그거- 볼 수는 그 있겠네요. 컨셉은 맞는데 그 컨셉 말하시는 분들이 정부 재정 지출은 더 늘리래요. 그것은 이제 앞뒤가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고 예. 그 포인트를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예.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방한했잖아요. 네, 얼마 전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레이건 정부가 예전에 1980년대 그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네. 물가가 엄청나게 뛰고 경기가 불황에 들어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 예. 감세랑 규제 완화를 하셨던데 우리도 지금 이걸 잘 하려고 하니까 우리 부총리 만났을 때 재무장관 회의할 때 긴밀하게 논의를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잡았다고 평가되는 인물은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볼커. 네, 라고 불렸던 당시에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었던 폴 볼커라는 네. 분이었어요. 근데 예. 그분이 나중에 이런 이제 거센 파고가 다 지난 이후에 본인의 회고록에서 어떤 얘기를 썼었냐면 그 당시 그분은 이제 그 전에 카터 대통령 때 임명이 돼서 예. 레이건 때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잡는 예. 실제로 물가를 잡았죠. 예. 역할을 했는데 본인은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네. 심지어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었냐면 예. 이분이 사실은 생각을 했던 개념은 단순히 금리를 높여서 이자 부담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진짜 시중에 돌아가는 돈을 줄이자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아니라 통화량을 난 조절해서 돈을 아예 줄여버리겠다. 심지어 미국은 그 당시에 대출 중단이라는 제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어요. 대출 안 돼. 언제부터는 언제까지. 그런 좀 극단적인 정책을 추진할 정도로 돈을 줄이고 있는데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경제를 잘 모르는 것 같은 재무장관들이 나와서 감세를 하고 정부 지출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라고 얘기하니 본인 입장에선 그게 너무 답답해서 반대 입장을 되게 강하게 피력한 적이 있었다라고 해요. 볼커가?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회고록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분의 회고록에 그분의 달러의 부활이라는 회고록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 이프로께서 얘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뭐냐면 중앙은행이 돈줄을 그렇게 조이는데 쪼이는데 중앙정부도 같이 쪼여야 손발이 물가가 맞지. 확실히 잡히지. 나는 쪼이고 있는데 너는 풀어주면 어떡하냐. 그러면 감세를 할 거면 돈이 풀렸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났을 거잖아요. 소득이 이익이나 그만큼 정부 지출을 줄이면 오케이. 하지만 씀씀이 그렇게 크면서 동시에 세금까지 깎아준다?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라는 의견을 그분은 그 당시에 가지고 계셨다라고 해요. 서로 엇박자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근데 물론 이제 이 정부가 이제 앞으로 지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안은 예산안에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것만 보고는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네, 이건 이제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문제는 이번에 개편안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법이 통과가 돼야 네. 세법이 바뀌어야 실행이 되는 건데 네. 국회에서 이게 잘 통과가 될 거냐 네. 이대로 네. 그것도 남은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현실적인 질문. 네. 이번에 발표된 많은 방안들 중에서 예. 이거 하나는 확실히 법 개정 없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네. 뭐냐면요. 그 여행자
면세 한도 600불에서 800달러로 왜요?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까? 그것은 이제 관세를 더 내던 관세를 내는 그 이제 면세 한도를 높여주겠다라는 건데 예. 이게 관세법 시행 규칙에 있는 그러니까 아. 정부가 그냥 정부 임의로 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요거 하나는 국회 통과 없이 확실하게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 네, 할 수 할수 있을 있다. 것이다. 그 이외엔 국회에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해준다고 하면 동의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건 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5%에서 22%. 아 자기들이 했던 거 되돌리는 거 싫다. 우리 때 높였는데 다시 내려놓겠다고 싫어. 이거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입장에서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중과세율 자체를 폐지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낮추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예. 그 안은 아예 주택수에 대한 차등을 없애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1주택자 세율보다도 좀 낮추자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는 우리는 갈 수 없다라는 이제 아하. 방침을 민주당에서는 얘기했으니 앞으로 이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론은 저하고 완전히 반대군요. 항상 2%의 생각은 여론과 항상 반대이긴 왜요?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나는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예. 이거 하나는 진짜 잘못했다. 빼야 된다 이거는. 라고 생각하는 거 딱 하나가 그게 그 방금 그게 여행자들에게 해외여행 갔다 오는 분들에게 800불까지 네. 면세 혜택 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여론이 아니고 개정 안 해도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해줘야 되냐는 거죠. 아니 물론 저도 해외여행 나가면 그 나가는 날 저 면세점에서 오랜만에 뭐 사고 싶은 것도 좀 사고 하면 좋죠. 네. 그런데 그거는 해외여행 가는 분에게 세금 깎아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왜 해외여행 가는 분에게 세금을 깎아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물건을 맞아요. 사오는 게 아니라 면세점에서 물론 국내 면세점에서 소비도 할 수 있지만 외국의 물건을 사오는 네. 뭐 외제도 어쨌든 간에 네. 그거를 면세점에서 그렇게 안 해주면 정 필요한 거면 우리나라 마트나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럼 세금 낼 거 아니겠어요? 네. 세금 내고 사도록 하고 해외여행 못 가는 분은 세금 내고 사잖아요. 네. 그런데 해외여행 가는 분이 네. 뭐 국위선양하는 게 있다고 그걸 왜 깎아줍니까? 사실은 이게 그냥 여행객의 편의를 좀 아니, 그건 주자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맞아. 예전에 해외여행을 전국에서 한 100명쯤 다니든 1%만 다니면 네. 분명히 그거 왜 깎아주냐 그럴 거예요. 근데 네. 이제는 중산층이 다 가니까 네. 논리가 바뀌어서 네. 내가 혜택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중산층 포퓰리즘입니다. 음. 내가 혜택 받는 건 옳고 내가 혜택 못 받는 건 싫고 네. 아무런 논리도 없이 네. 나도 해외여행 가면 800불 아니라 8,000불이라도 해주면 좋겠어요. 저도 네. 사고 싶죠. 네. 그런데 해외여행 안 가는 분들은 세금을 내고 사고 네. 해외여행 가는 분들은 세금을 깎아주는 논리가 네.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늘려요? 그 왜? 네. 한겨레 신문 그런 것 좀 써주세요.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뭐라 그래? 자 그리고 맞는 말이에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다뤄지지는 않았으나 네. 이번에 정부가 일부 앞모습만 조금 보여준 비장의 카드는 따로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냐면 왜? 정말 논란이 될 거고 준비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출범하고 거의 한 2달, 3달 만에 만들어낸 세제 개편안이잖아요. 근본적인 세제 개편을 뭐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냥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 거의 돌려놓는 수준이지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숙고하면서 방안을 만든 큰 방향의 어떤 개편은 없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해 놓은 것이 지금부터 이제 바로 작업이 착수됐는데 기재부 내에선 상속세와 증여세를 우리가 한번 진짜 많이 바꿔보겠다. 야, 그거 라는 핵폭탄인데. 걸, 네. 어떻게 바꾼 근데 세제 개편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상속세는. 원래는 이번 정부 출범했을 때 네. 증여세라든가 네. 이제 뭐 자녀증여 5천만 원 공제라든가 뭐 이런 게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너무 예전 수준이니까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정부가 1억으로 올릴 거라고 네. 보도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 내용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다 빠졌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설명드렸던 가업 상속 공제만 들어갔고 그대로 네. 그 이외에 개인들한테 적용이 되는 상속세 증여세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면 내년에 하겠다.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완전히 한번 제대로 바꿔보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에요. 공식적으로 그 입장을 밝혔고 예. 방향성도 대체로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편을 예. 하겠다. 어떤 식으로 됩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 지금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지금의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 유산과세에서 취득과세로 바꾸겠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봐도 네. 됩니다. 그게 어떻게 왜냐하면,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상속세 같은 경우엔 어떤 식으로 매기고 있냐면 음.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음. 이분이 남긴 재산에 음. 상속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정해요. 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뭐 100억을 남겼다라고 음. 하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뭐 최고세율 50%가 다 적용됐다라고 하면 그렇죠. 50억 세금을 네. 내야 되는 건데 증여세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 증여세는 그렇게 매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는 세금을 어떻게 매기냐면 받은 금액에 곱하기가 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물려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음. 그분이 물려받은 금액에 그 유산에 각각의 유산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적용하는데 이렇게 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증여세, 취득세 방식을 사용하는 증여세와 같이 상속세를 전환하게 되면 예.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세금이 줄겠죠. 세금이 줄죠. 왜냐하면 상속세를 매길 때 유산 이만큼 전체에 50% 세율을 때리던 것을 그렇지. 앞으로 유산을 요만큼씩 자녀들한테 쪼개고 50% 세율을 적용하는 거니까 예. 금액이 작아졌기 때문에 세금도 작아집니다. 네. 그런 걸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서 음흠. 거기에 딸려 있는 다른 공제들, 상속세 공제, 증여세 공제도 같이 개편하고 더불어서 세율까지도 한번 보겠다. 최고 야. 세율까지도. 아하. 지금 최고 세율이 50%로 되어 있는데 예. 이 세율은 1999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로 높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유지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보도들을 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상속세율이 높다. 좀 개편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보도가 나온 지 20년 정도가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한테 익숙한 것으로 사실은 누군가한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예. 또는 뭐 개편이 필요할 수 있지만 자리 잡았는데 이걸 이제 한번 해보겠다. 보겠다 다시. 연구 용역도 하고 보고서도 받아보고 세율을 깎아주는 게 뭐 경제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유지하는 게 더 도움이 될지 어쨌든 상속세는 취득세 방식으로 바꿀 거고 예. 공제는 높일 거다. 라는 게 지금까지 예고해 놓은 방향입니다. 야. 이번에는 안 들어있었다. 네. 야, 이거 큰데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예를 들면 100억을 물려줄 때 한 네. 명한테 물려주면 50억이 세금이죠. 네. 근데 자녀가 많아서 자녀가 100명이라고 쳐요. 네. 네. 그럼 1억씩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1억씩에는 1,000만 원만 떼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만 떼야 돼요? 아니면 1억씩 나눠주는데도 5천만 원을 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네. 이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취득세로 바꾸는 이유 중에 이제 이프로께서 여쭤보신 것과 비슷한 그런 이유도 있는데 일단 그거보다 먼저 근본적으로 이 상속세를 유산세로 뒀을 때 방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남기는 유산은 사실은 이 사람의 소득을 모아서 그게 유산이 된 거잖아요. 예. 그분은 그러면 그 소득을 모으는 동안 소득세를 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한테 그 상속세를 다시 그러니까 그 돌아가시는 분한테 세금을 매기면 무슨 말인지 세금을 알겠어요. 두 번 때리는 네.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일단은 논리가 약간 안 맞는 건데. 현재 어, 논리는 어. 그것도 논리가 안 맞아요. 예. 이 이중과세라는 논리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한테 하면 그분은 이제 소득이 생긴 거니까 새로 소득이 네. 생긴 사람한테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고 세금을 받는 거니까. 내도록 그리고 하는. 상속세를 매기는 우리의 컨셉이 부의 대물림을 좀 줄여보자, 막아보자는 거니까 대물려준 금액 얼마 받았어? 네. 또 괜히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10억을 받아? 그럼 10억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네. 너 아버지가 전체로는 너희 형제들한테 얼마나 물려줬어? 그걸 가지고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대물림 된 그 금액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법 논리상으로는 취득세로 그래서- 하는 게 맞는 거는 그래서 같네요. 말씀 나온 김에 이번에 나오는 그 세제 개편안이 네. 이렇게 해도 감세, 이렇게 해도 감세, 이렇게 해도 이 다 감세네. 이 이상한 정부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바꾼 걸 하나하나 보면 다 논리적이에요. 소득세 구간 이거 물가 상승 반영해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감세된 거죠. 종부세 예를 들면 10억 있는 사람과 30억 있는 사람을 네. 보유세인데 차별을 두는 게 이상하죠.
그리고 남편 한 채, 아내 한 채 있어서 두 채인 집안과 남편과 아내가 공동명의에서 두 채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당연히 보유세가 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이상하니까 그럼 바꿔야 되는 거죠. 거기에 법인세도 법인이라고 하는 건 삼성전자 주주가 내는 건데 삼성전자 주주가 부자냐 매출액이 작은 삼진전자 주주가 부자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해서 법인세를 많이 물리는 건 그건 이상하다고요. 왜냐하면 대기업의 주주들이 꼭 고소득자이거나 가난한 부자인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대기업이라고 해서 더 세율을 더 높이는 건 잘못이다. 왜냐하면 기업이 법인세를 높이고 싶으면 다 30, 40으로 높이는 건 그건 괜찮아요. 그건 논의해 볼 필요 있죠. 근데 대기업 특정 그러니까 규모가 이익이 많은 기업이 이익이 적은 기업보다 세율을 높여받아야 된다는 건 소득세에서는 개인은 그렇게 하는 게 누진세가 맞는데 법인의 차원에서는 법인 주주들은 이익 많이 낸 회사의 법인 주주라고 해서 부자인 게 아니니까 그런 컨셉으로 하는 건 아닌 거라서 그것도 원상복귀한 거라서 이거는 감세 증세냐의 논리가 아니라 그냥 다 합리적으로 바꿀 걸 바꿨더니 다 감세가 돼 버렸네. 감세 안 돼. 다 다시 세율을 다 올려라고 하는 건 그건 생각해 볼 만하죠. 감세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번에 바꾼 거는 그 누가 뭐래도 논리적으로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이 정부에서 이제 했던 이번 안이 네. 이게 불합리한 것들을 정부에서는 고치면서 세금이 줄어들었다. 네. 근데 나중에 벌어질 수 있는 건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이명박 정부가 첫 해에 88조 원을 감세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명박 정부 누적 5년으로는 한 60조 원 정도를 감세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뒤에 증세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 입장에선 그렇죠. 지출의 씀씀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세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한번 줄이면 이제 5년 동안 60조가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딘가에서 증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죠. 네, 필요하면 해야죠. 그때 예. 만약에 이번에 비효율적인 세금을 효율적으로 고쳤다라고 해도 나중에 들어올 때 비효율적인 세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번 정부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 어떤 방안이 있냐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세금은 그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공정거래법상의 일감 몰아주기와는 조금은 다른데 네. 그러니까 컨셉 자체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특수관계 법인끼리 거래가 좀 많으면 일정 비율이 넘어가는 거래에 대해선 뭐 지배주주한테 조금 이익을 줬다고 보고 그 지배주주 쪽에 법인세를 조금 더 물리게 하는 제도. 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는 이번에 그래서 좀 완화를 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부에서 들어왔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생긴 거예요. 이 제도가.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서 만들고 보수 정부에서 없애고 비효율적이라고.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런 식으로 없어지는 세금들도 좀 있는데 세수의 측면에서 보면 네. 세수를 이렇게 줄여놓으면 나중간에 언젠가 다시 증세의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없앴던 비효율적인 것들이 다른 어떤 측면에서 또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증세를 할 때는 네. 합리적으로 증세를 하면 되죠. 그럼 되죠. 다 세율을 올리면 되죠. 예를 들면 법인세를 아무래도 세금이 더 필요합니다. 미안한데 우리는 법인세를 다 지금은 20%인데 35%로 올립시다. 네. 라고 해도 그거는 고민해 볼 필요 있는 거라고요. 네, 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익이 500억인 회사는 30%를 내고 네. 이익이 50억인 회사는 네. 15%를 내는 네. 이런 차등은 이건 네.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럼 네. 소득세는 왜 소득에 따라서 구간이 차이가 나는 게 괜찮아요? 소득세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설명이 부족했군요. 뭐 세부담의 귀착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 같아요. 법인세는 삼성전자 법인이 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주주가 내는 거라고요. 근데 삼성전자 주주가 그러면 이익을 적게 가진 삼성전자 주주보다 가난하거나 부자이냐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법인세는 같은 세율로 매기는 게 맞죠. 그리고 나서 그걸 해서 예를 들면 배당을 받았는데 이 친구는 2억을 받고 이 친구는 200억 받았어. 그럼 여기다 세금 더 많이 때려야죠. 그거는 당연히. 그런데 아마도 대기업은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컨셉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합리적으로 원상복구 시키고 네. 그런데 세수가 모자라? 그럼 세율을 다 올려야죠. 이렇게.
그래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네. 이제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례만 보지 말고 그리고 정부 보도 자료만 보지 말고 해외 사례를 보면서 비교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네. 영국 사례를 봤어요. 지금 네, 영국은 영국? 보리스 예. 존슨 총리 이후에 지금 차기 총리를 뽑는 예. 그 보수당 내에서의 그 경선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 이제 후보들이 나와서 뭐 감세를 추진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이제 보도들이 요새 계속 영국 내에서 뭐 파이낸셜 타임즈라든가 그런 외신에서 보도가 되고 있어서 네. 봤더니 의외로 저희가 생각할 때 영국은 뭔가 예전에 대처 총리가 여기에 네. 그분이 이제 네. 그 감세를 많이 하셨던 네. 그분이 계셨던 나라가 영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국은 굉장히 뭔가 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이 굉장히 낮을 것 같잖아요. 네. 예전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요. 19%인데 법인세 최고세율이 근데 내년에 25%로 가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예. 왜냐 지출을 충당해야 되거든요, 이 나라도. 그래서 네. 25%로 가기로 했는데 이번에 나온 보수당의 후보들이 일제히는 아니죠. 이제 한 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없던 일로 할 거야. 19%로 하자. 그냥 우리 19%로 갈 거야. 한 명만 빼고 전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현지에 있는 그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그 이제 경제를 주로 담당하는 그런 이제 매체들은 딱히 정치 성향이 뭐 진보거나 뭐 이렇게라고 얘기하기 보기에는 어려운데 네. 그런 매체들에서조차도 칼럼이라든가 기사를 통해서 비판하는 기사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씀씀이가 일단 많고 쓰는 돈이 나가야 되는 돈이 많은데 감세는 하겠다고 하고 그럼 돈은 그러면 어디서 돈을 갈 어디서 거냐? 충당하고 동시에 조금 더 나가면 그럼 재정 적자가 날 거잖아요. 재정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물가를 부추길 수 있는 그런 게 그럼, 있어서 그럼. 그래서 그러니까 IMF의 영국을 담당하는 그분도 지금 이거 감세 실수인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이제 복합적으로 살펴보면 얘기하신 것처럼 법인에 물리는 법인세는 그 법인은 뭐 사실 뭐 투표권이 있는 그런 주체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고 그래서 이런 세금 이제 뭐 세게 물려도 뭐라 할 수 없고 그게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런 반성론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영국 경제가 지금 불평등이 영국이 정말 심해졌거든요. 야 그러면은 예전에 그렇게 법인세 많이 낮췄는데 그러면 지금 잘 살아야지. 예. 라는 이제 비판 논리도 또 나오고 그리고 영국에서 법인세를 굉장히 많이 낮췄던 되게 유명한 재무장관이 있었는데 그분 임기 중에 만들어냈던 재밌는 세금 중에 하나 설탕세라는 게 있어요. 네. 설탕에 세금을 물리는 네. 뭐 비만세 같은 그런 건가요? 제가 지금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네, 나진 네. 않는데 다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런 것까지 세금을 매겨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담배세 같은 거. 설탕 많이 먹으면 여러 가지 사회 의료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네.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낮추는 게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리고 그게 실제 효과를 발 수 있겠지만 네. 다른 세금으로 돌아간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선 네. 그래서 이번 감세안도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에서는 다시 네. 증세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고령화되면 세금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당연히 증세를 안 하기도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증세를 하긴 해야 될 텐데 네. 증세하는 건 증세하는 거고 네. 그 합리적이지 않은 세금은 네. 고치는 건 같이 고쳐야지 합리적이지 않은 걸 불합리한 걸 고쳤더니 감세가 됐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두자 우리는 증세가 컨셉이니까라고 네네. 하면 네. 그건 아니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네. 그 얘기예요. 네. 서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원래 얘기로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아, 물론 네, 많이 네, 많이 네, 지금 네, 넘어왔는데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그러니까 그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취득세로 바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한테 부모가 10억 원을 그러니까 한 명한테 10억 원은 좀 너무 10억 원을 만약에 상속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자녀가 여러 명인 집이 있을 수 있고 자녀가 4명이 있고 네. 한 명인 집이 있다라고 쳐봐요. 한쪽은 4명, 한쪽은 1명. 근데 네. 다 한 명당 10억씩 물려주기로 했어요. 네. 유산세 방식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과세를 40억 원을 대상으로 해요. 네. 그렇죠. 세금이 꽤 무거워져요. 그렇죠. 근데 이쪽은 10억 자녀가 한 명이 10억을 받는 건 같은데 예. 이 상속 재산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이 집의 아이가
이 집의 아이들보다 세금을 덜 내죠. 내요, 덜. 이 아이는 더 내고. 그게 이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내는 게 저는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래. 이쪽이 더 내는 게 더 내는 게 그렇죠. 불합리하죠. 그래서 그래서 네, 이걸 똑같이 취득세- 10억을 네. 물려받았으면 맞아요. 네. 자식이 100명이라서 1000억의 재산을 나눠준 아버지의 자녀든 네. 아니면 이 한 자녀라서 10억 네. 10억밖에 재산이 없던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사람이든 10억을 물려받았으면 10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는 게 네. 맞지. 외국도 그 취득세 방식을 하는 데가 많지 않나요? 지금 그런 쪽 우리 같은 방식이 소수예요. 없기는 그쵸? 없지는 않아요. 우리 같은 방식이 더 소수고 네.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많은 것 같던데. 지금 이제 OECD 회원국 중에 상속세를 매기는 나라는 OECD 회원국이 지금 한 38개 국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예. 상속세를 매기는 나라는 24개국. 예. 그중에서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뺀 20개국은 취득세 방식. 다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네. 이렇게가 같은 방식이고 네, 지금 같은 우리와 방식이고. 같은 방식. 네. 이 점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단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네. 바꿀 때의 단점. 어떤 게 단점이 될 수 있냐면 유산세 방식일 때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또 부의 재분배 기능이 떨어지고 대물림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뭐 그리고 정부 세수도 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감세가 되나 감세가. 같은 금액이 받아도 부잣집 아들은 좀 더 내는 컨셉인데 네. 기존의 유산세 방식은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100억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 자식이 10명이에요. 네. 10억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1명이에요. 아니 근데 그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당연히 세금 같아야지. 현실적으로 왜 다르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세금 받기 전에도 네. 네. 100억인 아버지 밑에서 실제로 상속이 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잖아. 네. 애 많은 제가 애가 셋입니다. 100억인 아버지지만 생각하면 그렇게 애가 많이 되지 10명이면 10억인 아버지 밑에서 애가 1명인 거랑 혜택 같아. 아니 같아요.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월이 똑같이 10배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만약에 이렇게 취득세 방식으로 바꿨을 때 네. 제가 세금을 좀 덜 내고 싶어요. 예. 자녀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시겠어요? 그냥 뭐 언뜻 생각하기에 취득하는 사람의 그 재산에 세금을 매긴다고 하니까 예. 취득하는 사람을 늘리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럼 그럴 수 있죠. 자녀를 예, 늘리면 예. 된다. 그 직계 존비속한테만 뭐 상속의 순위가 있잖아요. 1위부터 4위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수위까지 이렇게 해서 다 늘려서 허위로 이 재산을 쪼개서 하면 세금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뭐 그런 그런 노력과 편법, 허점이 있을 허위- 수 있는데 그건 잡아내서 혼내줘야죠. 그걸 이제 좀 연결해서 얘기해 보면 그럼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도 예. 아 이거 옛날에는 그냥 다 돌아가신 분한테 한꺼번에 매겨가지고 그분이 네. 국내외에 소득 재산을 어디에 갖고 계시는가만 잘 파악하면 됐는데 이제는 한 명 한 명 다 쫓아다녀야 되면 조금 과세 행정 부담이 좀 커진다 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단점이라고 네. 얘기가 됩니다. 근데 하여튼 무슨 말인지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냐에 떠나서 이 상속세 문제 건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왜냐하면 네. 진짜 말 그대로 왜 그런 얘기 있잖아. 이혼을 하면 절반씩 나눠서 이혼 많이 하는 사회가 부의 재분배가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진짜 갑부도 한 3번쯤 이혼하면 이제 웬만하면 그냥 같이 살자. 야, 더 이상 나눠주면 나도 힘들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상속도 상속이 될수록 분배가 되고 하는 건데 이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라서 조금 논란은 있긴 있겠어요. 논리적인 걸 떠나서도. 네. 아마도 제가 그냥 전망을 좀 해보자면 예. 이 상속세 증여세 개편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향성도 감세인데요. 네. 감세인데 세금을 좀 줄여주겠다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해요. 세부담이 너무 크다. 재산 뭐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럼 좀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의 이전 세대 간 이전이 좀 발생해야 되는데 이걸 가로막는 게 이 높은 세율들이고 이 세율들로 인해서 자녀 세대로 가면 자녀 세대 좀 활발하게 투자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을 텐데 보수적인 부모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문턱을 낮춰주자. 라는 게 이제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성이지만 뭐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좀 평등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도 하고 강하죠. 네, 강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저보다 뭐 더 좋은 뭔가가 있으면 좀 배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막 그런 기류가 좀 있기도 하고 예. 그런 게 또 사회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순기능을 하는 측면도 굉장히 많았고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공정 평등 막 이런 그래, 좀 그거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그거는 많이 토론할 여지가 있죠. 네. 다른 뭐 OECD 국가들 중에 상당수는 상속세가 없기도 하고 네. 대한민국의 상속세가 대주주로만 보면 전 세계에서 1등으로 높지만 네. 뭐 남들이 그렇다고 한다고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이 다 상속세 없애야 된다는 논리는 네. 그건 논리적으로는 약해요. 네. 다시 고민은 좀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러나 매기기로 했으면 매기되 부당하게 이상하게 매기지는 말아야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우리 감세를 하면 네. 100%다 부자 감세예요. 감세와 부자 감세는 네. 거의 동의어예요. 금요일은 좋아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부자 감세는 동의어예요. 아니, 세금을 부자가 내니까 감세를 해도 당연히 부자 감세지. 부자가 많이 해주는 거지. 당연히 서민 감세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감세는 뭐 해볼 수 있던 일이지만 부자 감세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그건 차라리 감세를 하지 말자고 하면 그거는 그 토론의 여지가 있는데 야 니들은 왜 감세를 했는데 부자 감세를 해놨냐?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써주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증세냐 감세냐는 토론의 여지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네. 장기적으로는 증세를 해야지 이 나라는 돌아갈 겁니다. 그건 뭐 당연히 그럴 텐데, 근데 감세는 할 수 있지만 부자 감세는 안 돼. 이건 토론을 앞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가 되니까 한겨레 신문에서 좀 써주십시오. 네, 저희는 고민을 힘이 많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네. 대기업 상속 문제 뭐 이런 걸로 번지진 않아요? 이런 문제가? 대기업 상속 문제요? 네. 이번에 그 세제 개편안에 일부 내용이 담겼는데 네. 뭐 이제 이런 방안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속세를 과세할 땐 세금을 매길 땐 시가 평가가 원칙이에요. 당연하죠. 시장 가격에 맞게 물려준 금액을 기준으로 뭐 이제 세금을 매긴다라는 세율을 적용해서 매긴다라는 건데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최대 주주 그러니까 그 부모 돌아가신 분께서 기업의 경영자라 최대 지배주주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남기는 재산 중엔 뭐 그분이 최대 주주였던 주식 회사의 주식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회사의 주식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경영권 프리미엄이 한국에서 조금 더 높은 편인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지배주주들은 지분이 좀 작잖아요. 작은 지분으로 많이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분을 살 때는 사는 사람 입장에선 조금만 사도 이 회사는 내 거가 될 수 있으니 내가 이제 지배할 수 있게 되니까 돈을 좀 두둑하게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비싸게 거래가 되는데 일반적인 주식 시가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상속세를 매길 때도 비싸게 할증하죠, 할증. 20%를 할증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중소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 이상만 20%를 할증해서 최고세율 50%가 아니라 60%를 해주는데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담은 방안은 그런 경영권 프리미엄이 좀 너무 이렇게 획일적인 기준으로 하기엔 뭐 그런 거 이제 없는 기업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또 특히 그 항상 그 할증세율은 네. 상속세 할증세율은 항상 경제계나 산업계 단체에서 예. 제발 좀 없애달라고 단골 메뉴로 들어갔었던 그런 건의안이었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들어왔는데 예. 그래서 없애주는데 없애줄 없애주는 건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없애기로 했는데요. 네. 없애기로 없애긴 했는데 했어요? 예. 다만 어. 재벌은 안 해줄게. 재벌을 하면 괜히 또 아. 부자 감세가 아니라 또 너무 부자 감세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게 논리가 애매해. 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지. 해주지. 해주는데 재벌은 또 안 해주면 재벌은 약간- 빼고 나머지 뭐 한 중견 그룹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최고 50%로 해주겠다. 다 좋은데 외국인들한테 우리의 세법을 설명할 때 네. 민망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우리는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한 거야. 네. 우리의 생각은 이래라고 네.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부자 감세라는 말을 듣기 싫었대잖아요. 아, 그럼 다 안 해주는 거야. 해주는데 재벌부터는 안 해주는 건 무슨 논리냐고요. 알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사실은 정치적인 거고 맞아요. 여론을 반영하는 사실은. 거고 제가 아까 뭐 왜 면세점 그거 해줍니까 하지만 그게 여론이고 국민의 생각이면 국민의 세금을 뭐 어떻게 하는 것도 다 국민 생각이겠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논리.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뭔가- 세제가
심플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맞는 얘기 같아요. 그냥 굉장히 세제가 단순해야 뭐가 복잡한 고려 대상이 없이 그냥 우리는 이 원칙으로 그냥 가 하고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경우엔 이렇게 이 경우엔 이렇게 하면 이게 막 자꾸 정치적으로 고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만 살짝 여기만 살짝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하여튼 계속 논쟁이겠네요. 그럼요. 계속 논쟁이겠어요. 야, 진짜 뜨거운 게 아직 이번에 발표가 안 됐네. 뜨거운 게 곧 나오겠네요. 이제는 이제 국회 쪽에서 기자님들이 취재해 주셔야죠. 맞습니다.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또 생각하고 하는지. 생각하는지.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정부 아닐 뿐이지 또 국회에서는 또 네. 다른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한겨레 신문의 언더스탠딩 세종특파원 위장추 농담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박정호 기자님 바쁘신데도 늘 자주 와주시고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